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향후 3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 한화 약 2,700조 원에 달하며 현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재융자돼야 할 것으로 추산돼 은행들의 비상이 걸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구로다 전 일본은행 총재가 미국 컬럼비아대 강연에서 엔화 약세가 과도해 환시 개입이 나올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강세로 회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로 지난해 12개 국영은행을 포함해 금융계에서 급여 삭감과 보너스 반납이 줄을 이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에 제동이 걸렸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또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지난 1월과 2월 물가 지표에 이어서 제조업 PMI가 확장세로 돌아섰고 생산자 물가를 선행하는 제조업 가격 지수는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가 압력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스트 마일이 쉽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신호가 누적되는 양상인데요. 곧 졸태 보고서가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실시간 전략뿐만 아니라 매크로 이슈 분석까지 저희 1시간 꽉꽉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게 될지 아니면 상승 전환에 성공하게 될지 다양한 이슈들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유로존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6.1을 기록하며 지난 2월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독일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1.9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은 예측치를 하회한 2.3%로 전년 동월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2월 구인이직 보고서 졸츠가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만서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의 시조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터님 오늘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일요일이었죠.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유로존도 이제 서머타임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서머타임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10시 30분에 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동안에 유로존은 아직까지 서머타임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반까지 좀 거래량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유로존도 서머타임이 시행이 되면서 1시간씩 앞당겨졌죠. 그래서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 그 해당 국가의 증시는 이제 오후 4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서 12시 반까지 증시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전에 미국장과 유럽장이 같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이 시간대, 그 시간대가 1시 반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12시 반, 새벽 1시면 거의 거래량은 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거래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오늘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머타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수익을 챙겨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전략뿐만 아니라 이번 주의 전략들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졸퇴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경계감에 오늘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37%가량 밀리면서 18,2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시 30분부터 더 하락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도 더 한 번 계단을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조금은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구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비트코인과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What will happen to Bitcoin prices in if the Fed cuts interest ra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연이은 미국의 강한 물가 지표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PC 가격 지수가 월가 예상에 부합을 했고 이번 제조 업황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미 자산운용사 나벨리에의 창업자인 루이스 나벨리에는 비트코인은 이전 고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금리가 급등하자 전체 암호화폐 섹터가 뒤집혔다면서 시장은 숨을 죽이고 금리가 상승분의 일부를 다시 한번 되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73,000달러대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주가 지수와 함께 하방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도이체방크의 전략가들은 지난 2020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강력한 비트코인의 랠리를 동반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여전히 금리가 하락할 경우 비전통적인 투자 분야로 자본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알베르토 에드워즈 전략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tocks are morning prior bubbles as the Fed is to losing goods with liquid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준이 유동성을 너무 느슨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주가가 역사적인 버블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S&P 500 지수가 지난 2022년 10월에 저점에서 꾸준히 상승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와 함께 미국의 본원 통화의 방향성이 같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중앙은행에서 늘어난 본원 통화가 민간에 확대가 되면서 각종 위험자산 등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해서 주식시장에서는 현재의 주가를 정당화하고자 인공지능과 기업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1990년대 IT 버블에서 이미 겪었던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연준은 작년에 유동성을 느슨하게 운영했을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 전망치를 높이는 전문가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등 증시 낙관론이 정점을 찍고 둔화하고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에 이어 비트코인 등 다양한 위험 자산이 가격 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 건 역사적 버블이고 연준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기사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어제 좀 금리가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올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좀 유지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어제 금리가 좀 올랐고 오늘 오전에는 살짝 내려오는 듯했는데 지금도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다시 만약에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또 타이밍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뭐 경기 전체적으로 매크로 이슈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좀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엊그저께 발표됐던 지표들이 미국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PMI가 좋게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6월 달 말고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저점이 거의 5,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우리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00에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억 500만 원까지 거의 연초 최저점에서 거의 100% 상승을 했어요. 100% 상승을 했고 지금 떨어지는 것 약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조정 국면에 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있고요. 공급이 지금 그만큼 줄어들죠. 수요가 있다는 건 뭡니까?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살려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공급은 축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 아닌 조정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담아 두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비트코인과 뭐 미국의 나스닥, S&P 그다음에 뭐 골드나 오일 연관성은 사실 맞다가도 있고 뭐 안 맞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같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이것은 뭐 50대 50인데 매수 아니면 매도 아니겠습니까?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S&P나 나스닥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현재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많이 후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비트코인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8,500, 그다음에 7,300 이 정도까지는 한번 밀리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건 순수하게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8,500이나 뭐 조금 더 내린다 그러면 7,300까지는 아마 비트코인은 조정을 줄 수가 있다. 워낙 1억이라는 고점,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죠. 뭐 시중에는 뭐 10억도 간다는 사람도 있고 3억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저는 뭐 코인 뭐 확실하게 얼마까지 간다. 이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상이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현재 비트코인 내지는 이더리움이라든가 알트코인들은 다 위험자산에 속한다. 근데 현재 위험자산이 좀 후퇴가 됐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고 물론 S&P 나스닥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게 된다면 이 해외 선물 정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그리고 어떤 연준 위원들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내가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좀 계속해서 챙겨가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내일 진행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공부를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이 파워 노트까지도 받아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꼭 이 자료집 받아보셔서요. 함께 공부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두 번째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서 위험자산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기사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버블이 깨지는 시점, 유동성의 공급이 좀 줄어드는 그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로 와 있을까라고 보고 계실까요? 근데 지금 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뉴스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거의 뉴스 같은 느낌을 저는 사실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21년 이때는 네. 코로나 사태였어요.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금 유동성을 쉽게 얘기해서 양적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그때는 달러를 막 찍어서 그냥 시중에 계속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부채가 뭐 사상 최대의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선제적으로 코로나라는 팬데믹 사태에서는 당연히 연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미국뿐만이 아니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시장에 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이러한 복병을 맞으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시장에 뿌려져 있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뭐 1%도 안 줘. 그럼 은행에 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조금이라도 내가 수익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부풀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5%, 6%의 이자를 주겠다. 그만한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을 은행에 그냥 넣고 말겠죠. 그런 듯이 금리를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자금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그동안 금리 인상을 수차례에 걸쳐서 뭐 울트라 스텝, 빅 스텝 뭐 해가면서 시장에 있는 팬데믹 때 뿌려졌던 유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S&P나 나스닥 계속해서 뭐 AI 관련, AI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메타 관련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맞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베팅을 한 것이지 시장의 유동성이 현재 많아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뭐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적으로 만약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해야겠죠. 네. 그래야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뉴스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은 네. 이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어떠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S&P나 나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모두들 점쳤죠. 네. 이미 샴페인을 터뜨렸죠. 근데 사실상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도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언제 하겠다 이런 멘트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연내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CPI, 인플레이션이 울퉁불퉁 지금 우리의 연준의 목표가인 2%에 접근하고 있다. 이 정도의 멘트만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크게 좀 샴페인을 먼저 터트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IB들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현재 S&P의 어떠한 고점을 이제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그만큼 전에는 뭐 어디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또 반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네. 이미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버클레이 여기에서 S&P 500이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목표치를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 목표치가 사실 왔어요.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락을 할 수가 있겠지만 6월의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 추세가 아직 꺾였다. 어제 오늘 좀 하락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기대와는 어느 정도 좀 간격이 좀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들, 매크로적인 이슈를 또 풀어주셨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공부하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안에 정말 꽉꽉 눌러서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 조금 전에 졸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조금 전에 졸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측치에 부합을 했고 이전과는 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876만 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 어떻게 좀 보고 계셨을까요? 근데 예전에 네. 팬데믹 때는 이 졸수 보고서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전통적으로 보나 네. 클래식적인 측면으로 보나 우리 S&P 나스닥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구직, 구인, 얼마큼 내가 이제 구직 활동을 얼마큼 하느냐, 구인 활동을 얼마큼 하느냐를 보고서로 해가지고 그 합을 취합한 건데 어느 순간 뭐 제 기억으로는 팬데믹 때 한 두어 차례 정도 이 졸수 보고서가 좀 시장에 이슈가 됐고 이걸 또 언론들이 뭐 계속해서 뭐 CNBC라든가 월스트리트라든가 이쪽에서 계속해서 다뤘기 때문에 아 이런 지표도 우리가 봐야겠구나 하는 거지 사실상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 노동부에서 발표한 졸수 보고서는 그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거의 뭐 1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 졸퇴 보고서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현재 11시에 발표가 되고 나서도 큰 움직임은 가져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나스닥 전략 챙겨보면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2024년 1월 6일 날 찍었던 자리가 16,334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특이사항이 있죠. 보통 61.8, 그러니까 38.2, 61.8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자리, 그러니까 쭉 올라오고 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요. 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오고. 이제 이 구간에서는 첫 번째 선, 이 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8,120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만약에 오늘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예요. 18,120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면 이제 나스닥은 17,765 라인, 여기까지 아마 하방은 열려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18,120 아래에서 오늘 종가가 과연 끝나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용 관련된 지표가 많이 있죠. 물론 물가지수라든가 금리 인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표는 없어요. 하지만 실업률이라든가 비농업, 취업자 수라든가 이런 굵직한 지표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큰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현 추세에 임하되 조금은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 보조지표상으로 봤었을 때 밑에 보시게 되면 아직 저점까지 올라가려면 스토캐스틱도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하방 쪽으로는 여유는 조금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일봉상으로 큰 자리 18,120이 무너지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나스닥 좀 타이트하게 60분짜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요. 지금 최저점은 18,000선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의 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3월 16일 날 찍었던 18,000자리, 이 자리에서 지금 18,700선까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점핑을 했죠. 이 점핑한 건 뭡니까? 이때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구나 해서 이때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18,170선, 이 선이 오늘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8,170을 찍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18,200 위에서 종가가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 현재 차트에서 여러분들 18,170 이 선은 정말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요. 18,170에서는 스탑을 짧게 잡고 매수로, 단기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 만약에 이대로 나스닥이 지금 현재 시간 11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11시 20분, 12시에 조금 조정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18,354 이 라인, 여기에서는 또 매도로 대응을 해서 18,271까지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나스닥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 공략보다는 현 이 구간에서 좀 더 올라와 줬을 때,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354 이 자리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18,355, 18,354에서는 매도로 대응해서 18,270까지 끌고 가는 전략.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170 이 자리를 과연 하향 이탈을 하느냐. 만약에 18,170 하향 이탈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11시 제가 20분이라 했는데 12시에 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후에 12시 30분에 다시 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때 단기 매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칼은 손으로 잡지 말라는 법이 있죠. 차라리 이런 날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라왔을 때 매도로. 여기에서 추격 매도는 조금 뭐랄까요? 부담이 되죠. 리스크 차원에서 지금 추격 매도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있고 18,170이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18,170이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거의 내려왔다. 여기에서 들어가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먹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올라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18,354 이 자리가 매도 자리로 정말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추격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소폭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셔서 수익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금리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들은 없지만 고용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까지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다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워 노트도 함께 챙겨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0페이지가 넘는 이 분량 안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이런 지표들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담아져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1.168% 올라가면서 84.7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점을 7시경에 85.46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지금은 그보다는 약간 1달러가량 미끄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소폭 출렁거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gains on expectation for higher demand and as Middle East concern r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는 중국과 미국의 수요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신호와 함께 중동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WTI는 지난 10월 27일 이후에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IG의 시장 전략가인 얍준록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수요 전망이 낙관적인 가운데 지정학적인 긴장이 계속 가열되는 등 유가 상승세 촉매제가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펙 플러스는 수요일에 장관급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장과 이 회원국의 감산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회원국들은 2분기 말까지 하루 220만 배럴 자발적 감산하는 현재 공급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DBS 은행에너지부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감산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3개월 내 러시아의 대규모 감산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메일에서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도 유가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보시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관부 그리고 외교관 등 5명에서 8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응과 처벌의 방식은 추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파르탄 캐피털의 애널리스트는 석유 시장은 이번 주 오펙 플러스 회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가 쿼터 축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는 큰 이벤트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벤트와 결합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유가의 상승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요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우리가 뭐 경제 지표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지금 상승세냐 하락세냐 아니면은 현재 그냥 비추세권이냐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제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네. 기준선 50을 넘어섰죠. 기준선 50은 이 위로 올랐으면 확장 국면, 50 이하는 굉장히 안 좋은 숙축 국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지만 또한 3월에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도 발표가 났어요. 이 발표 또한 13개월 내 최고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현재 계속해서 상회 중에 있고 이번에 발표된 건 지금 13개월 만에 거의 1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서 중국 내 수출과 소매 판매 개선, 그다음에 비용 절감 등을 영향으로 지금 어떠한 이러한 지표들이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수요 측면에서 원유를 또 가장 많이 또 이 공급받고 있는 또 소비 국가가 중국과 인도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워낙 이제 푸틴 쪽에서 야 덤핑으로 굉장히 싸게 줄게 하다 보니까 인도 국가에서는 지금 러시아산을 좀 많이 갖다 써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바이든이 또 짜증을 내니까 요즘에는 또 미국 걸 갖다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에서 인도와 중국이 소비하는 이 원유 소비 국가로는 최 1, 2위를 다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미국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이러한 경제 지표가 좀 호전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원유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래서 수요 측면에서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견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부활절로 항생이 홍콩장이 문이 안 열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또 상승세가 또 이어졌다.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수요 측면에서 중국 굉장히 개선된 지표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오히려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일의 수요적인 측면에서 전망과 그리고 경제 지표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기사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저희가 중동 리스크를 거의 지금 반년 동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직접 전투를 좀 벌이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석유 공급에 어느 정도는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 뉴스에 따르면 $90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90 단기적으로 터치 가능할까요? 예, 저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사실상 원유하고의 직접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뭐 영향력은 없어요. 사실상 전 세계 원유 가격에. 근데 이번에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어요. 네.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사관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란 그 영사관은 이란 국가의 그 뭡니까? 그 나라의 그러니까 토지예요. 영사관은 우리나라 미국 가장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면 가장 안전한 데가 미국 대사관 담벼락 옆이 가장 안전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미국 대사관은 거기가 미국 본토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주재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다는 것은 이란에다가 폭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사일 6발이나 쐈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혈맹 관계고 뭐 호주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안보 협력 국가인데 이란도 나름 중동에서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란의 혈맹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나토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줬듯이 이란의 혈맹국들, 이 나라들은 산유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유국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산을 하든 원유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원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제 확전이 됐죠.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뭐 국지전 아닌 좀 지지부진하게 싸웠던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확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좀 크다. 예전에 이라크 미국 전쟁 때도 원유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3일 차나에 그쳤지만은 이번에 이란 영사관 미사일 습격 공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를 해야겠지만 계속해서 오일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은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전쟁이 이제 일촉즉발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금방
야 화해하자. 네. 우리 안 쳐들어갈게.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뉴스들이 악재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지금 6개월 동안 바라봤던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그렇죠.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측면까지 이슈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조금 더 면밀하게 계속해서 팔로잉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매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5일에 대한 전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수 전략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가 매수 공략이 5일은 이번에 이제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재는 당분간 나올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고 지금 악재 투성이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9일 날 95달러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가 95달러예요. 근데 지금은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확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 95달러 이건 금방 넘어가겠죠. 그때 당시에도 95달러까지 무섭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95달러에서 67.71까지 작년 12월 달에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83.49.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마지노선. 그러니까 95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첫 번째 저항선이 바로 87.7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리가 87.7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당분간 5일은 87.72와 80.22 이 사이에서의 좀 박스권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박스권이 아닌 87.72가 저항선이 돌파가 되느냐 돌파되지 않느냐가 이제는 관건이 돼 있어요. 박스는 뭐 고사하고 이제는 추세가 다시 상승 쪽으로 무게가 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83.49라는 자리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라섰죠. 83.49 위로 올라선 경우는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뭐 처음이고 이때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다시 83.49 위로 올라온 건 11월입니다. 10월 말일까지는 여기서 계속해서 공방을 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계속 공방한 모습이 보이죠.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어요. 여기 83.49가 깨지니까 여지없이 83.49 아래로 하향 이탈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83.49 위로 일봉이 어제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이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83.49 이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할 거예요.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87.72를 향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87.72 위로 또 일봉상 올라탄다. 그러면 단시간 내에 95달러까지는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조금 지금 제가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우상향인데 지금 보조지표는 거의 수평이죠. 뭡니까?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상승 다이버전스라든가 하락 다이버전스는 꼭 지난 이후에 우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데드클로스가 날려고 하지만 또 금방 끝에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지표로서 보조적인 지표로서 보는 것이지 앞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시는 건 조금 넌센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5일 같은 경우에 83.49가 이제 강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5일은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일 지금 현재 1시간짜리로 보시게 되면 5일 같은 경우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는 84달러입니다. 84달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3.49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83.49까지는 밀릴 수가 있는데 83.49보다는 현재 오늘의 시가이면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의 파동의 정확하게 50%인 지점이 84달러예요. 그래서 84달러까지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84.78 이 정도는 좀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84달러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 아래로 깨지는 음봉이 나온다. 이러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 줄 때 빠져나오시고요. 매도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84달러를 회복한다. 그러면 이 타임이 다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오일은 계속해서 매수 공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 좋은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일 매수 시그널 받아봤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확전되는 양상으로 계속해서 지금의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주 이 5일에 대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골드 기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현재 오늘 골드 1.6%가량 올라가면서 2,29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23시 29분경에 다시 한번 2,297달러를 터치하면서 오늘도 최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고점을 경신하면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시면 Gold has granted its interestly yield lift up 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간밤에 상승했었던 국채 수익률이 오늘 오전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골드가 다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예측치와 전원치를 넘어선 3월 ISM 제조업에 대해서 ISM 협회장은 미국 제조업학이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 국면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수요는 긍정적이었고 생산도 강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는 한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연고점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CME 패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60%가 넘었었는데요. 현재는 그 부분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골드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PPT에 따르면 지금 골드 기사와 함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6월 거거든요.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해야 봐야 될까요? 근데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골드가 원래 안전자산이죠. 네. 근데 어쩔 때는 안전자산에 속하고 어쩔 때는 또 안전자산이 아닌 어떠한 또 새로운 투자처의 역할을 또 골드가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형태였냐면 금리 인하가 앞으로 6월 달 내지는 원래는 뭐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골드는 상승을 했어요. 왜?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 이제 돈을 투자처가 차라리 골드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골드에 투자를 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되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 다시 골드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골드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어제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골드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뒤로 후퇴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골드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뭐 골드가 상승한다. 여기에 굳이 막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이걸 말을 만들려고 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골드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 지금 다른 건 없습니다. 안전자산의 본연의 지금 상품으로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상승은 좀 뭐랄까요? 뭐 정확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투기 세력들이 계속해서 골드를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은 그닥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 잠깐 일봉상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 첫 번째 라인에서
지루하게 지지를 받아왔었습니다. 일봉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단이 바로 지금 2,2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내지는 여기에서 추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2,200달러까지 내지는 2,210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 공략은 가능합니다. 내지는 2,200달러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때부터 골드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이제 2,100달러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드 지금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추격 매수는 금물이에요. 또한 골드가 남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매도로 들어갈 거야.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죠. 어찌됐든 간에 추세 자체는 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60분짜리로 보시게 되면 60분짜리로 본다라고 하면 골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예요.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데 그 자리로 좋은 자리는 2274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서 짧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0틱 정도 이 정도로만 보고 짧게 사실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들어가기도 좀 불편해요. 네. 그렇다고 매도로 들어가는 건 더 위험하죠. 정고점 뚫고 날아가 버리면 하는 순간에 그 리스크는 워낙 커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2,273달러 정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2,273달러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을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고 하루 정도 더 보셨다가 거래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오늘은 매도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골드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안전자산으로서 골드가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확한 자리값 따라서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정확한 자리값뿐만 아니라 왜 이 상품이 올라가고 있는지의 세세한 전략들 그리고 이슈까지 담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방송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우리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외 선물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손실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자료집 꼭 다운받으셔서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골드까지 알차게 상품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단기로는 18,354포인트에서 매도, 18,270포인트에서 익절, 일본 종가가 18,120포인트를 이탈하면 17,765포인트까지도 도달할 수 있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일봉상 83.49달러를 돌파한 상황으로 83.49달러가 지지되면 87.72달러 도달이 가능하고 향후 87.72달러 돌파 시 95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담아봤고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유가 상승에 불을 붙였으니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 때문에 상승 중이지만 이 추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므로 2,200에서 2,210달러 눌림 시 매수, 2,200달러 이탈 시 2,10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